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하고 진심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한 주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싸우고 그리고 여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그리고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기준점이 없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 하나, 그리고 사적 제재는 안 된다, 사적 보복은 잘못된 거다라는 의견들까지, 의견이 양분되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분들 다, 이 두 집단 모두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신상공개 제도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 이걸 제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도 고민하면서 방송을 하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좀 큰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개정을 해줄 것을 나라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법의 개정에선 법감정, 바로 여러분들의 의견, 분명히 이 법 제도에 대한 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 링크 하단에 있는 그 구글입니다. 뭐 어디다 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문서만 클릭하셔서 확인 다 작성해 주시고 확인만 누르시면 접수가 되는 그 탄원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토대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취합한 뒤에 한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국회 아닙니다. 저희가 국회를 확인해봤는데 신상공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쓴 글들이 전부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방법은 단 하나, 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신상공개 제도의 1항, 총 4가지 중에 첫 번째인 바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 뭐 잔혹하거나 뭔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문제, 바로 거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상공개가 결정이 난 피의자의 경우에 언론 앞에 섰을 때 모자, 마스크를 금지하는 것,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신상공개 대상자는 절대로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여권사진이 아닌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죠. 경찰서에서 찍은 그 샷, 머그샷으로 세상에 공개를 해줄 것을 저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현재 하단 탄원서를 이 링크에 넣어 놓을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많은 분들의 청원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좀 오바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잘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참 신상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었죠.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있고 저 또한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른이니까 바꿔줄 필요가 있고,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두들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을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을 하게 될 거고, 헌법재판소는 90일 이내에 저에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회로 넘어가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이번이 아니면 우리 모두의 여론이 함께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이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달라, 아니면 더 강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1항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달라 라는 문제의 내용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은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주차장 실제 CCTV 영상입니다. 사건 발생 몇 분 전 한 남성이 배회를 하다 차량 뒤에 몸을 숨겼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가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건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는 분노로 경찰 조사 불과 1시간 만에 동거녀를 공격한 보복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수많은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들, 그리고 연이어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금천구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한 범인 신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건의 범인 김 씨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답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오후 구속된 33세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 소지 및 당사자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를 찬성할까요? 이 보복살인 사건의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건이었을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공개 불가,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 살인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아마 앞선 내용을 들어보시면 많이 황당하실 겁니다. 경찰 측에서 그냥 서면으로 이야기한 신상 공개 불가 이유였죠.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전달받고 다시 한번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 혹시 당사자라는 말이 피해자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살인사건의 피해자, 즉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내용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메시지만 한번 던져놓고 바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신상공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상공개 제도는 정확히 피의자 신분일 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은 분명 어떤 사건의 죄명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볼 때 붙이는 경찰 단계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떤 죄명을 설정하고 증거들을 모아 검찰로 송치를 시키게 되어 그게 기소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검찰과 싸워야 되는 입장,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찰 단계 피의자 신분일 때만 신상공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된,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신상공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 사건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메시지 서면으로만 신상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며 바로 당일날 이미 검찰로 송치를 시켜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은 외부에 신상이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날 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죠. 그의 혐의는 보복, 살인, 사체, 은닉, 상해,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 총 6개의 혐의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 정말 그렇게 잔혹하지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5월 26일 오전 7시 12분 김모 씨가 한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특정 차량 뒤에 몸을 숨깁니다. 바로 자신의 공격 대상 동거녀의 차량이었죠. 아무것도 몰랐던 동거녀는 그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자신의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뒤에 숨어있던 김 씨가 흉기를 꺼내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분은 놀래 분명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도 뒤쫓으며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죠. 김 씨는 갑작스런 피해를 입고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차 키를 챙기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 놓은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리죠. 분명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만 이동했다면 피해자분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헌데 이 차량은 이상하게도 병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특정해 CCTV를 확보해본 결과 오전 9시경 파주 쪽으로 향하는 걸 확보하게 됩니다.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 도주 8시간 만에 파주 야산한 공터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바로 시신을 유기하려는 상황이었죠. 뒷좌석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검거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신고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앞에서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쯤인 새벽 3시쯤 한 PC방 건물로 김씨가 들어섭니다. 바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PC방 앞에서 약 2시간 뒤인 오전 5시 24분경 만나게 됩니다. 헌데 집요할 정도로 김씨는 피해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분은 위협을 느꼈는지 중간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갈 만큼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집요하게 따라붙었던 김씨는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결국 5시 37분경 피해자는 한 곳에 전화를 걸게 되죠.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제지하던 김씨.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몇 주 전에도 폭력을 당했다. 내 집에 있는 물건도 부셨다. 내 위치를 지금 추적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었죠. 그렇게 신고를 토대로 위치를 특정,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씨와 피해자는 함께 지구대로 이동을 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김씨가 새벽 6시 11분경 조사가 끝나고 풀려나게 되고 피해자분은 7시 7분경 귀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씨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풀려났던 김씨.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분노해서 그런 걸까요? 지하 주차장에 숨어 기다리다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 측은 파주에 가는 직접 방향인 파주 택시를 잡아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씨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했다며 6시 26분에도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파주에 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 그런 줄만 알고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김씨는 어떻게 흉기를 갖고 온 걸까? 어디서 구매한 걸까? 아니면 미리 준비한 걸까? 김씨는 경찰서를 나온 뒤 함께 피해자와 자주 가던 PC방 건물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약 300m 떨어진 피해자의 집에 가서 아내에 있는 어머니에게 잠깐 물건을 가지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약 1년간 연인 사이였죠. 동거관계처럼 집에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김씨는 실제 직업도 없었고 대부분 금천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5일 전 21일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씨는 갈 데가 없었는지 집 근처 PC방을 배회하며 떠나지 않았고 4일 뒤에는 집에 있는 TV까지 전부 부시며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집착을 보였던 김씨. 그리고 26일 새벽 또다시 찾아와 만나자고 요구를 했죠. 하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김씨는 과연 공격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신은 공격을 하고 난 뒤 정신을 차렸고 병원으로 빨리 옮기려고 했는데 병원을 찾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애초에 그 시흥 쪽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산의 고양시에 있는 대형 병원 쪽으로 차를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 호흡이 멈춘 사실을 알고 파주 방향 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이별 통보를 받고 PC방에서 사흘간 숙식을 해결하면서 잠이 부족해 경황, 정신이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건 우발적이라는 말이죠. 정말 진실일까요? 사실 이 CCTV에서는 목격자 2분이 함께 발견됩니다. 바로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 2분이었죠. 물론 공격이 끝난 그 직후에 목격을 하시게 된 분입니다.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범행 인지를 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목격자가 보이자마자 김 씨가 내 여자친구가 지금 다쳐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가 혹시 임산부냐라고 물으니 임신한 게 맞다, 빨리 가야 되니 내 차가 더 빨라서 112나 119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그렇게 현장을 벗어났던 겁니다. 정말 피해자가 공격을 입고 위험한 상태에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면 당시에 그곳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신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차에 태워 이동을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하기가 힘들고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차 안에선, 특히 렌터카 안에선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김 씨는 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는 의도, 그런 목적이라도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보여주는 김 씨의 모습으로 봤을 땐 모든 책임 전가를 피해자에게 하며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간만 끌었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정말 병원을 가려고 했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경찰에 대한 대처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팔을 잡아당기는 폭력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만 토대로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그리고 임시 숙소 제공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팔을 잡아당긴 행동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양쪽 진술도 정확하게 일치했고,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까지 남겨 데이트 폭력 사건 조사 위험성 평가에서 5단계 중 낮음으로 평가를 내 그냥 그렇게 내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 안 끔찍한가요? 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만났던 사람이니 처벌은 원치 않는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공격할 줄 몰랐을 겁니다. 헌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죠. 흉기를 가지고 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신상 공개, 사실 될 줄 알았습니다. 금천경찰서장님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혐의를 변경시켜버렸죠. 일반 살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신상 공개들 당연히 공개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앞서 보신 내용 그대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무분별한 인권 침해 소지 및 당사자가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 점, 두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즉 신상 공개 위원회조차도 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뜻이죠. 무분별한 인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 그동안 신상 공개됐던 사람들은 그런 소지가 없었던 걸까요? 또 당사자가 원치 않았다라는 말, 그럼 그동안 우리에게 신상 공개된 모든 범죄들은 당사자가 원했던 걸까요?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저희는 신상 공개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남았습니다. 해서 제가 찾아보는 것보다 실제 법을 다루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하다 판단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상공개 관련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을 한 분 모셔봤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원호 변호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사건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그냥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인데, 그 법문제자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이 현재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네, 일단 법률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일 것,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총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제 뭐 자문위원들, 외부 분들을 이제 모셔서 경찰 단계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말이 조금 보통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좀 어려운데, 사실
뭐 죄를 범했다라는 증거 이런 말, 뭐 공공의 네, 이익, 청소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은 뭐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첫 번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음, 이 특정 강력범죄라는 게 어떤 걸까요, 혹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이제 일반 형법상의 이제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뭐 아동 청소년 뭐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청법, 그리고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이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들까지 통칭해서 특정 강력범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이제 잔혹하다, 끔찍하다, 피해가 중대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범죄들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게 살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 미수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미수범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미수범이라고 해도 그 근거되는 법령 자체가, 본죄,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라고 하면, 살인 미수라고 하면 살인죄가 이제 본죄이기 때문에 강력범죄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뭐 많은 뭐 당연히 인터뷰도 많이 하셨겠지만 신상 공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걸 신상 공개가 되고 안 되고 저도 뭐 방송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뭐 여론이나 언론이 집중하는 사건일수록 더 많이 이제 오픈이 되고 묻히게 되면 실제로는 오픈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뭐 모든 걸 대표하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셔도 상관없는데 실상공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실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좀 모호한 점들이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강법의 요건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러한 요건들 자체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라는 요건은 도대체 얼마만큼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여야 하는지 사실 수사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수사 진행에 따라 언론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견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모호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도 뭐 신상 공개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상 공개를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분명 어쨌든 여기에 골자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신상 공개 제도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좀 손을 봐야 될 수 있다면 그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뭐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뭐 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바뀔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대부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만약에 손보아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혹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근거 법령 자체가 이제 법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해야 되는 원칙이 있고요. 현행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근거 법령들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즉, 현행 이제 특강법의 요건들은 사실 이슈화가 되었는가에 따라 범죄의 중대한지에 대한 의견이 바뀌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호한 기준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피해 기간이나 피해 정도, 뭐 가해자의 범죄 전력 여부,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기준 자체를 세분화해서 법적으로 조금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령을 개정하는 건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누가 혹시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사실 이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제 권한은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법령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또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여론들 이런 것들을 주시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법령이 개정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사건들, 다른 다양한 사건들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도 가끔 연락은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서울에서 동해, 부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원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연구 결과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2022년 발표인데요. 평균적으로 신상 공개를 판단한 기간은 사건 발생 후 평균 4.96일. 그런데 사건 발생 4일차까지 신상 공개가 결정된 사건의 기사 댓글의 평균은 5,141개, 비공개가 됐던 사건들의 댓글은 평균 2,151개, 언론을 탔을 때가 약 2배 이상 많다라는 결과입니다. 즉, 언론을 통할수록 신상 공개가 좀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라는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의견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을 지켜야 된다. 개인이 누군가의 신상을 오픈하면 안 된다. 한쪽은 법이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 같은 국민들은 누가 지켜주느냐? 라는 이야기로 팽배하게 맞서고 있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전문가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잔인하다, 중대하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며 개인적인 자의적 해석이 판단이 된다는 점.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일률적으로 신상 공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 정확한 기준점이 있는 게 현재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 살인, 강간 등 살인, 이런 식의 강력범죄 피해자는 급수를 나누지 말고 신상을 바로 공개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떤 기준점을 놓고 예외를 두고 판단해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외국법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각 급수를 나눠서 어떤 해당 기준에만 포함된다면 신상 공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논란, 그리고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빠르게 변경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신상공개 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만나서 이야기를 꼭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신상공개 제도에서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피의자가 신상공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자기가 직접 고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혹은 여권 사진. 그 중에 과연 범인이라면 어떤 사진을 고를까요? 가장 자신과 아닌 얼굴 같은 걸 고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송치를 시킬 때 기자들 앞에선, 언론 앞에선 피의자는 얼굴도 가려도, 모자를 써도, 마스크를 써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제도인 거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 유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저는 머그샷으로, 즉 그 얼굴 그대로 공개하는 것, 그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실제로 인권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혹시 이런 글들이 달릴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오래 하면 예지력이 좀 생깁니다. 댓글에 무슨 글들이 달릴지. 일단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전 비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네가 뭔데 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유튜브를 55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함께하는 동안 저도 항상 신상공개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의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 이거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항상 저도 고민이 많았죠.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능력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한 곳에 쏠렸기 때문에 이번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라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답변을 듣겠죠. 하지만 두들겼다는 거에 의의, 그리고 두들기고 나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까지 저희는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난이 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또 항상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일반인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멍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이 좋아서 하는 사람인 거지 다른 거에 대한 계획성은 전혀 없습니다. 너 혹시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뭐 정계 진출 꿈꾸고 있냐라는 이상한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단 0.0001%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 너 나중에 오면 할 거잖아. 아니요. 저 그럴 일 없어요. 저 그런 일 생기면 유튜브 보고 다 삭제하고 그냥 사라질게요. 저 그럴 일 없어요. 저는 그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고요.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걸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우리들이 뭘 했어 라는 생각을 갖는 좀 그런 뭔가 좀 자랑스러움, 그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범죄자들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저의 꿈은 25년 뒤에 한국을 뜨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관심 없고요. 한국을 뜨는 게 제 목적입니다. 요즘에 광고 영상도 올라가고 그랬죠. 뭐 컨텐츠도 찍어야 되지만 전 이제 이민 자금도 모아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그 나쁜 놈도 출소하면 저한테 뭐 할까봐, 저 말고 저 가족도 있으니 무서워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뒤에쯤에, 한 20년, 25년 뒤에는 저는 방송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나라든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제가 어디 있는지. 다만 저는 한국에는 있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바꿔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